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야 했던 제 삶에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가 되어준 한 은인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자 삶의 대부분을 지낸 곳이죠. 친가와 외가 모두 광부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탄광들이 거의 문을 닫아서 마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한때 탄광마을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이셨습니다. 이름은 채송화였어요. 그 시절 여자아이 이름은 거의 영자, 숙자, 말자 등등 이름 뒤에 자가 붙는 게 보통이었는데 외할머니가 채송화를 좋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외할머니의 낭만이셨대요. 어머니에겐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라서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이름 때문에 남다른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원래 이름은 국화였대요.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가을날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국희로 잘못 올리는 바람에 호적에는 국희로 되어 있다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국화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채송화와 국화. 어머니와 친구는 이미 이름만으로도 절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분은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고 관심 분야도 같아서 그야말로 죽이 잘 맞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위로 오빠가 셋이 있었는데 둘은 어려서 병에 걸려 죽었대요. 큰오빠와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려웠죠. 당연히 옆집 친구 쿠키와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쿠키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이혼한 부모님은 거의 쿠키를 찾아오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가내수공업 형태로 탁주를 만들어 팔았는데 근처에 큰 탁주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대요. 어머니와 쿠키는 등하교도 같이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심지어 잠도 같이 자곤 했대요. 하루는 어머니 집에서 다음은 쿠키 집에서 둘이 붙어서 밤새 수다를 떨다 잠이 들면 꿈에서도 만나서 놀았다고 할 정도였죠. 두 사람의 꿈은 가수였대요. 특히 두 사람은 1년에 한 번 탄광촌에 축제가 있을 때 장기자랑 무대에 올라가서 황성 예터를 그렇게 잘 불렀답니다. 그 동네엔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어르신들도 제법 있었는데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대요. 항상 앵콜을 받았는데 그럼 미아리 고개를 또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는지 축제는 눈물바다가 되곤 했답니다. 자연스럽게 채송아와 쿠키는 약속을 했죠. 어른이 되면 서울로 가서 가수가 되어 성공하자고 말입니다. 항상 둘이 붙어서 노래만 하니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은 서울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돼지 저금통에 든 돈을 전부 다 털어도 서울 가는 기차표 값도 안 나왔대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쿠키가 먼저 읍내로 나갔지만 어머니는 눈치만 보다가 읍내로 나가기는커녕 맞선을 봐야 했답니다. 대대로 탄광마을에서 살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모두 광부였던 집안의 장남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대요. 자신은 가수의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안 어른들끼리 결혼 날짜를 다 잡아버렸죠. 맞선 한 달 만에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어머니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읍내 식당에서 일을 하던 쿠키는 서울 가는 기차표 값을 겨우 마련한 상태였어요. 이제 모두가 잠든 밤에 탈출만 하면 되었죠. 간단하게 짐을 싸고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기르던 똥개 순년이에게 밥도 듬뿍 준 어머니는 드디어 쿠키와 집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서 역까지 가는 버스는 이미 끊긴 탓에
둘은 걸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외할머니는 순년이가 낑낑대는 것을 보고 놀라 살펴보았대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터질 것처럼 빵빵했답니다. 틀림없이 어머니 짓이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여는 순간 편지만 남겨져 있었던 거죠. 역시나 쿠키집에 달려갔더니 쿠키도 종적을 감춘 뒤였고요. 동네 청년들은 그 밤에 사라진 어머니와 쿠키를 찾기 위해 총출동하게 되었죠. 어머니와 쿠키는 결국 잡혀서 끌려왔답니다. 이렇게 시집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어머니는 밤새 울었답니다. 옆집 쿠키는 할머니에게 쌀이 빗자루로 밤새 두들겨 맞았대요.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울기만 했답니다. 언젠가 어머니 결혼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흰 한복에 흰 면사포를 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죠.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습니다. 쿠키는 야반도주의 공모자로 어머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친의 결혼식에 못 간 쿠키도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대요. 다행히 어머니는 결혼 후 그 동네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광부니까 먼 곳으로 갈 수 없었죠. 비록 서울로 가지는 못했지만 쿠키와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다만 매일 같이 떠들고 같이 잠자고 같이 노래하던 그 시절은 이제 물 건너갔죠. 아버지는 평소에는 성실하고 말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활달한 것에 비하면 아버지는 정말 하루에 딱 3마디를 했대요. 밥 먹자. 갔다 올게. 피곤하다. 자자. 그런데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고 물건을 깨부수는 등 주사가 심했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재수없으면 그날이 황천길 가는 날이었죠. 폐에 쌓인 석탄가루를 씻어낸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로를 푼다는 이유로 꼭 술을 마셨답니다. 다시 내일은 또 황천길이냐 삶이냐 기로에 서게 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분노가 치미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는 통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거울이 깨지고 의자가 박살나고 장롱 문짝이 찌그러지는 등 집안에 물건이 남아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몇 번 친정에 달려갔지만 시집간 딸은 그 집안의 뼈를 묻어야 한다는 친정 부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곤 했답니다.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지난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집안을 보면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어머니께 매달리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술이 웬수라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술만 먹으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사가 시작되면 쿠키의 집으로 피신했답니다. 읍내에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온 쿠키는 어머니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보다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죠. 쿠키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죠.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진 않았답니다. 원체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어머니는 내심 서운했었죠.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축하 꽃다발을 안겨준 사람도 쿠키였답니다. 채송화를 사주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어서 오는 길에 들꽃을 한아름 뜯었다며 내밀었대요. 어머니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답니다. 이제 정말 가수의 꿈은 접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쨌든 엄마가 된다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했지만 조금씩 배가 불러오면서 마음도 비장해지고 뭔가 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고 그랬대요. 이제 정말 헛된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스스로 생각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낮에 탄광 쪽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했대요. 지하를 뚫기 위해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답니다. 오후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탄광으로 몰려갔답니다. 어머니는 뭔가 불길함을 느꼈죠. 지하 갱도가 무너지면서 10명의 광부가 매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아버지도 있었죠. 곧 광부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뜬 눈으로 이틀 밤을 새웠답니다. 갑자기 비까지 내려서 작업은 늦어졌고 지하에서 생명체의 신호도 점점 희미해졌죠. 동료 광부들은 이대로 지켜볼 수만 없다고 모두 무너진 갱도를 파기 시작했답니다. 자칫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일처럼 두 손을 걷어붙였죠. 사고 3일 만에 무너진 갱도는 복구되었지만 이미 10명의 광부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체들을 보며 가족들은 오열했고 그때 만삭이었던 어머니는 충격에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10명의 광부들은 합동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죠. 신문과 방송에서도 탄광 사고가 보도되었고요.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 어머니는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쿠키는 어머니 곁은 내내 지켰죠.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았고 젖을 물리지도 않았답니다. 남편을 잡아먹고 태어난 딸이었죠. 과부가 된 자신의 신세도 참담했고 어린 것을 어떻게 키울지도 암담했답니다. 쿠키 이모가 어머니를 대신 저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죠. 송아야, 애 한번 안아봐. 널 닮아서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예쁘다. 쿠키 이모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아주 세월이 지난 뒤에 저도 알았죠.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 차갑게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임신하고 얼마 뒤 이웃마을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쿠키 이모도 같이 갔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아버지 주사가 심해서 임신 중에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남편의 주사도 없애는 부적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갔대요. 그런데 점쟁이가 대뜸 그런 말을 했답니다. 뱃속에 애가 애비 잡아먹게 생겼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 팔자가 그래. 옆에 사람들 잡아먹는 팔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는 사람 잡아먹는 팔자가 되고 말았죠. 어머니는 돌팔이 점쟁이라고 그냥 웃어 넘겼대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죽고 제가 태어났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점쟁이 말이 맞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무서웠겠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비를 잡아먹은 딸이든 뭐든 어쨌든 아이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는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허름한 집을 사고 남은 걸로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탄광이 지긋지긋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곳을 벗어나진 못했죠. 탄광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광부들에게 국수도 말아 팔고 술도 팔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밤 포장마차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어머니는 혼자 앉아서 손님들이 남긴 술을 따라 마시며 한숨을 짓거나 혼자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나중에 전 그 노래가 애수의 서야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18번이었죠.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수로 살지 못한 인생을 한탄했을까요?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을까요? 남편을 잡아먹고 태어난 어린 딸을 원망했을까요?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숨어서 어머니 노래를 들으며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랭한 어머니를 보고 견디면서 자랐지만 예전만큼 어머니가 밉진 않았어요. 그냥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집 친구 어머니만 해도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지만 또 다음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탄광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보다는 부부싸움 하면서 사내 못 사내 하는 옆집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면 제 착각일까요? 그래도 전 쿠키 이모가 있으니까 어머니만큼 외롭진 않았습니다. 쿠키 이모는 읍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로는 미군 부대 근처 술집에 다닌다고 했죠. 언제부턴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저와 어머니를 보러 왔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랑 예쁜 옷을 사오곤 했는데 전 쿠키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그림 일기에 그릴 정도였죠. 어머니는 제 그림 일기를 봤지만 별 말씀이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쿠키 이모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으니까 아마도 제 마음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모도 어머니만큼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불렀죠. 어머니가 슬픈 노래를 잘 부른다면 쿠키 이모는 춤을 추면서 좀 밝은 노래를 곧잘 부르곤 했어요. 가끔 저와 이모는 거울 앞에 서서 같이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이모가 부르는 노래가 뭔지 잘 몰랐지만 암튼 신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잔기침을 많이 했고 밤엔 기침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죠. 기침이 점점 심해지면서 갑자기 피를 토하셨어요. 어머니 손에 피가 흥건한데 전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쿠키 이모가 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돈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정미 생각해야지. 네가 이렇게 맥을 놓고 있으면 저 어린 것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송아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서울 큰 병원에 가자. 아무리 이모가 말해도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삶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으로 버텼죠. 전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잘 수 없었어요. 혼자 밥 먹고 청소하고 학교 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보다 더 나를 미워하고 차갑게 대해도 괜찮으니 어머니를 제 곁에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뭔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져서 살짝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아 계시더군요. 어머니 옆에 자고 있던 저를 보시며 한참이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쓸어보고 손을 잡아보셨어요. 울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도 울 것 같아서 억지로 입술을 꾹 물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어머니는 뻣뻣하게 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쿠키 이모도 저만큼 슬플 텐데 장례식 내내 손님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전 눈물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수군댔지만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에게 가만히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정미, 엄마가 많이 예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도 엄마 많이 미워하지 말고 엄마 없다고 울지 말고 엄마가 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게. 우리 정미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지. 정미야, 사랑한다. 전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혼자서 잘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쿠키 이모도 옆에 있으니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보니 숙부와 숙모가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한 적이 없어서 전 말로만 들었지
그분들이 정말 있는지도 몰랐어요. 숙부와 숙모는 자신의 두 아들까지 데리고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를 어머니 대신 잘 키우며 살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잘 왔다고 하면서도 은근 숙부와 숙모의 속셈이 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어머니가 남기신 집을 차지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어머니가 쓰던 안방과 제가 쓰던 작은 방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더니 안방은 두 사람이 쓰고 작은 방은 두 아들이 쓰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저는 창고방을 대충 청소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창고방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겨울에도 냉골이었죠. 제가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주인 행세를 했어요. 저는 마치 구박받는 콩쥐가 된 것도 같았죠.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밥도 자기 식구들끼리 먹고 저는 따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숙모는 청소나 빨래도 저에게 시켰어요. 이제 네 속옷은 스스로 빨아 입어. 빠는 김에 우리 빨래도 좀 같이 하고 빨래 끝나면 안방하고 작은 방 청소도 해라. 네 방 청소하는 김에 같이 하라고. 이제 전 콩쥐보다 못한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저를 엄청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사정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 숙부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씩씩하게 잘 자라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어려서 저들이 절 깔보지만 좀 더 자라고 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쿠키 이모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모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잠깐 들렸죠. 문득 자신의 옷장 서랍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예금 통장을 발견했다고 들고 왔어요. 아마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쿠키 이모에게 그것을 남겨두지 않았나 싶었죠. 어머니는 매일매일 포장마차 수익금을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저를 위해 쓰시려고 했답니다. 어린 딸을 두고 가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저는 통장을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쿠키 이모는 숙부와 숙모 몰래 통장을 잘 감춰두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가고 없을 때 수시로 방을 뒤적이던 숙모는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갑자기 제 후견인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호자니까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전 후견인이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제 앞으로 남긴 집과 통장을 후견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숙부와 숙모의 속셈은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것임이었어요. 저는 단지 보호자 노릇도 못하는 저들이 후견인까지 되는 게 싫었어요. 혹시 후견인이 되면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릴까 무서웠죠. 만약 후견인이 꼭 필요하다면 쿠키 이모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쿠키 이모를 만나 부탁하려고 무작정 읍내로 갔습니다. 이모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일단 읍내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읍내가 우리 동네처럼 작아서 오다 가다 다 마주치는 줄 알았어요.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가 파출소가 보여서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김국희라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들도 황당해했죠. 연락을 받고 숙부가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국희 이모의 꼬임에 넘어가서 가출을 하려다 실패했다고 수군거렸어요. 아마도 숙모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듯 했죠. 원래 국희 이모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많았던 탓이라 제가 이모를 만나러 읍내에 간 사실만으로도 일은 점점 부풀려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숙부가 제 후견인이 되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숙부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저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판 남인 쿠키 이모보다 핏줄인 숙부가 훨씬 저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다들 장담을 했습니다. 왜 당사자인 제 생각은 안 중요한지 정말 억울했지만 숙부가 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과 통장을 손에 넣은 숙부와 숙모는 더욱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제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읍내에 회식하러 가기도 했죠. 저는 찬밥에 물을 말아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겐 좋은 옷과 운동화를 사주었지만 저는 구멍이 나서 다 떨어진 운동화를 몇 년째 신고 다녔어요. 한 번은 소풍을 앞두고 운동화를 좀 사달라고 했다가 숙모에게 뺨도 맞았습니다. 왼발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밖에서 한참 울고 있으니까 숙모가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방에 가두기도 했죠. 전 꾹 참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숙부는 형편이 어려우니 저에게 고등학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서울로 유학 보낼 계획을 세우더군요. 정말 그땐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무덤에 가서 한참이나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는 분명 하늘나라에서 절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구박받고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실까요? 전 어머니에게 막 대들듯 화를 내기도 했죠. 왜 나만 두고 갔냐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대요. 처음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제 하소연을 듣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천사라도 보내주신 건가 싶기도 했고요. 후원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담임선생님은 그분이 조용히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의 편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사실 엄청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에 꼭 가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놓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자 숙부는 제가 무슨 돈으로 진학을 한 건지 의심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 몰래 숨겨둔 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겠죠. 제 방을 이잡듯 뒤지고 제가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뒤를 캐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평범하게 등하교만 했죠. 고등학생이 된 뒤로 저도 더 이상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너 왜 빨래 하라는 거 안 했어? 이게 머리 굵어졌다고 이제 숙모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네, 이제부터 숙모집 빨래는 숙모가 하시죠. 청소도 설거지도 그 집 사람들 먹은 건 그 집 사람들끼리 해결하세요. 뭐? 이게 정말? 왜요? 때리시게요? 그럼 저도 이제 안 참아요. 제가 숙모보다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큰데 설마 지겠어요? 너 숙부한테 말한다? 네, 제발 좀 말하세요. 그럼 저도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떠들 거예요. 그동안 절 어떻게 구박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숙모, 말은 좀 똑바로 하세요. 거둔 게 아니고 숙모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 집에 와서 얹혀 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전 온몸이 떨렸어요. 악착같이 티를 안 내려고 했을 뿐이죠. 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숙모는 제게 더 이상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숙부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 식구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숙부네 식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집도 몰래 팔고 예금 통장의 돈도 다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읍내에서 숙부를 봤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역이며 터미널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으면서도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집을 팔았으니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정미 아니니?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국희 이모였어요. 전 그제야 이모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 소문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우리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는 숙부가 우리 집을 팔 때 의심이 좀 들어서 몇 번이고 정미는 알고 있냐고 물었다고 했죠. 숙부는 정미를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시키려고 그런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숙부네가 사라졌으니 또 소문이 파다하게 났겠죠. 저만 뒤늦게 알게 된 거고요. 이모, 어? 참 사는 거 구질하다. 어이구, 누가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줄 알겠네. 나도 겪을 만큼 겪었지 뭐. 이모, 나 이모랑 살면 안 돼? 나랑? 나 원래 이모가 내 후견인이 됐으면 했는데. 어쨌든 이모만 괜찮다면 나 이모랑 살래. 그렇다고 이모한테 날 책임지라는 건 아니야. 나도 이제 다 컸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든 벌 수 있어. 우리 정미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쿠키 이모는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내색 한 번 없이 잘 버텼을까 생각했어요. 쿠키 이모 보면 엄마 생각도 나고 같이 살면 엄마 보고 싶을 때 이모 보면 되니까 좀 나을 것도 같았죠. 이모는 두말 없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읍내 뒷골목은 판잣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이모의 집엔 여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짙은 화장에 야한 옷들을 입고 하트를 치기도 하고 술 냄새가 진동한 채 잠들어 있기도 했어요. 쿠키 이모는 작은 방에다 이불을 펴주고 눈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여자들은 이내 무리지어 집을 나갔어요. 술집에 출근하는 눈치였죠. 저는 이모가 술집에 나간다는 소문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모랑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당장 살 곳부터 찾아야 했으니까요. 집만 챙겨들고 숙식 제공이 되는 곳만 찾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탄광마을에서 조금 가면 어촌이 있었는데 거기 업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내기도 했죠. 생선을 손질하고 분류하고 말리는 작업도 했어요. 부녀회장 눈에 들어서 그 집에서 잠시 살면서 식모일도 했습니다. 바쁜 어촌 사람들을 대신해서 읍내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오기도 했죠.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 마을 사람들이 주문한 것들을 사러 갔다가 커다란 햄버거 가게가 오픈한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을 구하고 있었죠. 당시만 해도 햄버거 가게는 퍽 생소했죠. 가끔 외국 영화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서울도 아닌 시골에 그런 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전 뭔가에 홀린 듯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니 뜻밖에도 취직이 되었어요. 어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더 많았죠. 오픈하기 전에 저와 직원들은 햄버거 패티를 굽는 것과 야채소를 넣고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배웠어요. 소스는 회사에서 오는 것을 사용하면 되니까 고기 패티를 굽고 감자를 가늘게 채 썬 것을 잘 튀겨내는 게 관건이었죠.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이라 처음엔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곧 손에 익으니까 참 간단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단 시작하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어요. 가게 가까운 곳에 달방을 얻어서 출퇴근 시간도 절약했는데 근처에 쿠키 이모가 사는 집도 있었어요.
저는 되도록 이모와 안 마주치기 위해서 돌아다니곤 했죠. 구키 이모가 술집에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도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구키 이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점장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같았어요. 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살갑고 다정하게 대했어요. 혼자 살고 있는 저를 늘 걱정했고요. 세상이 험하니까 함부로 누굴 믿지 말라고 이르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참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점장도 저만큼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더군요. 점장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대요. 그때부터 점장은 어머니 간호를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입사하기 몇 달 전에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다시 살아야 했기에 지인의 소개로 햄버거 가게 점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점장의 말을 들으며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죠.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하고 각자 부모님의 산소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점장이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고요.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진 것처럼 우린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우린 김치에 밥을 말아 먹어도 꿀맛이었어요. 차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햄버거 가게까지 걸어갔는데 그 길이 데이트였죠. 뜻밖의 그 행복에 발목을 잡은 것은 남편의 입영 통지서였어요. 그동안 어머니 간호를 하느라 입대를 미뤄왔는데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남편이 외아들에 결혼을 했으니까 잘하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든든했고요. 결혼하고 7개월 뒤에 남편은 늦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날이 너무 춥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은 저 혼자 돌아가는 길이 너무 쓸쓸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방지역에 배치를 받았죠. 저는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보름 간격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올 때가 많았어요. 전방지역이다 보니 편지를 전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햄버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 점장이 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에게 바로 편지를 써서 알렸죠.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을 남편의 모습이 선했어요. 편지 속엔 벌써부터 아이의 이름을 짓느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제대 후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첫 휴가 나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남편은 제법 배가 부른 저를 꼭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른 배를 천으로 동여매고 커다란 티셔츠로 배를 가린 채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쪘다고 오해했죠. 9달이 돼서야 햄버거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너무 붓고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출산 예정일에 맞춰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오발탄 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남편을 확인해야겠다고 찾아갔지만 전방지역이라 민간인 출입마저 통제했어요. 군 병원에서 기다리면 남편의 사체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죠.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어요. 이럴 때 쿠키 이모라도 옆에 있다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틀 뒤 대대장인지 연대장인지 누군가가 와서 남편의 시체는 보안상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유족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니 그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악을 써대며 남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군 진상조사단을 꾸릴 수도 있고 군 인권위도 있지만 그땐 그걸로 끝이었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항변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저 오발탄 사고였고 남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했어요.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문득 지 애비 잡아먹고 태어났다는 점쟁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을 팔자라던 그 점쟁이의 말이 맞았을까요? 이제 저는 남편마저 잡아먹었다는 자책과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읍내병원이었어요. 아마 기차에서 내려서 걷다가 쓰러진 것 같았죠. 누군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곧 양수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했고 건강한 딸 아이를 낳았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분이 수술비까지 내시고 가셨다 하더군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수술비를 내준 사람이 누군지 알 겨를도 없었고 그저 아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는지 다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꿈에 어머니를 보았어요.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제 꿈에 나타나셨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전 어머니를 부르며 따라갔는데 한사코 저를 밀어내고 사라지셨습니다. 깨어나서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어냈던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와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걱정이 들었지만 의욕도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아이를 안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어렵게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작은 방도 얻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장사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편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출근되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되어 돌아온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뒷담화를 했어요. 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이와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든 말입니다. 밤늦게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남은 술을 모아 한 잔 기울일 때면 오래전 어머니가 왜 한숨을 쉬셨는지 저절로 알 것 같았죠. 왜 그토록 절절하게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셨는지도 알 것 같았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건강하고 똑부러지게 공부도 잘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도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고생한다는 것을 늘 미안해했죠.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가끔은 안쓰러웠습니다. 장사하느라 바빠서 애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사진도 없었죠.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짜장면을 먹으러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혼자 보았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졌지만 전 더 독하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딸애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반장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래도 아이가 섭섭한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는데 딸의 친구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늘 나올 순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모임에 나오는 게 그래도 애 기를 살려주는 거라고요. 저 때문에 애 기를 죽일 순 없다고 생각하고 큰 마음 먹고 학부모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손을 덥석 잡고는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 꼬맹이가 엄마가 되어서 이제 딸을 중학교에 보낼 만큼 세월이 흘렀다며 감개무량하셨죠. 저는 문득 오래전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죠. 너도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김국희. 제 어머니 친구 국희 이모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 국희. 전 정말 제 후원자가 국희 이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희 이모도 선생님의 제자였죠. 선생님은 국희 이모와 어머니가 절친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선생님 말씀으로 국희 이모는 저를 조카처럼 딸처럼 생각했답니다. 홀로 된 저를 늘 안타까워했대요. 이모가 술집에 다닌다고 소문이 났지만 실은 술집 주방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오해를 일일이 푼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어차피 소문은 다 났고 오히려 사람들은 변명이라고 여길 테니까요. 그래서 국희 이모는 자신에 대한 소문은 그냥 모른 척했대요. 하지만 저에게 후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신 때문에 저에게 괜한 피해가 갈까봐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답니다. 그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싶었대요. 제가 일하는 햄버거 가게 근처에 이모가 일하던 술집이 있었답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나 봐요. 언제부턴가 점장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알고 있었대요. 점장을 군대 보내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을 우연히 봤대요. 점장이 사망한 건 몰랐는데 그날 제가 양수가 터진 채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 옮기고 수술비를 내준 사람도 모두 국희 이모였어요. 이모는 제가 햄버거 가게에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절 보게 된 거죠. 중간에 이모의 집에 간 적도 있었고 제가 사는 달방과 이모의 집이 가까워서 일부러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모가 제 후원자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국희 이모가 일한다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식당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혹시나 하고 국희 이모에 대해 물었지만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 중에 국희 이모를 서울에서 봤다는 말도 있었고 죽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부디 어디선가 이모가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모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묻은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딸애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동네가 생기고 처음으로 명문대 입학이라고 잔치를 열었죠. 저는 큰맘 먹고 한턱 시원하게 쐈습니다. 과부의 딸이 과부가 되어 어린 딸을 키운다고 뒤에서 수군대던 그 모두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 제가 해냈다고요. 전 어머니 무덤에 가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씩씩하게 잘 버티고 살아서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죠. 남들은 포장마차로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돈에 무슨 계급이 있나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딸의 대학도 보냈으니 전 정말 이제 여한이 없었습니다. 딸애와 함께 서울로 가서 살까 고민도 했지만 젊은 나이도 아닌데 타지에 가서 새 출발한다는 게 좀 두렵더군요. 포장마차를 접고 작은 식당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제가 건강해야
딸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것 같아서였죠. 딸은 정말 신통방통하게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신기하기만 했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더니 국비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더 큰 곳에 가서 도전을 한다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심란했어요. 딸은 늘 담담했죠. 딸이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내려왔는데 그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저를 두고 가는 딸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딸애는 제 인생이자 역사였죠. 이제 제품을 떠나서 자신만의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죠. 전 그 아이를 원없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미국에 잘 도착했고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잘 해나갔습니다. 딸은 제가 걱정할까봐 시차가 1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처음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안 돼서 홈스테이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분이신데 너무 좋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한시름 놓았죠.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시차가 있다 보니 그냥 딸의 편에 감사하다는 말만 전했어요. 유학 간 지 1년이 지날 무렵 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애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선물이라도 보내드릴 생각이었죠. 딸애에게 그 말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안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어렵게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죠. 화면 속 환히 웃는 주인 아주머니는 제법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진 모습의 주인 할머니였어요. 저도 웃으며 그분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주인 할머니, 아니 주인 아주머니는 바로 쿠키 이모였어요. 이모? 쿠키 이모?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이내 절 알아본 쿠키 이모도 제 이름을 부르며 놀라워했어요. 정미? 정미 맞니? 진짜 정미니? 네 이모, 저 정미예요.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주는구나. 정미야, 정미야. 이모도 전화기를 붙들고 옆에 있는 제 딸애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전 이모가 미국에 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제 딸애가 홈스테이 하는 곳에 이모가 주인이라는 게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서야 전 이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쿠키 이모는 저를 남몰래 후원하고 있었죠. 그건 담임선생님께 들어 알고 있었고요. 제가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고 고생하던 무렵 이모가 일하던 술집에 단골이던 한 미군이 있었답니다. 미군은 이혼을 하고 자원 입대를 하여 한국에 왔는데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대요. 그렇다고 술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주말이면 홀로 읍내로 나와서 영화도 보고 음악다방에 가기도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미군이 이모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았답니다. 영어를 못했던 이모가 무척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챈 남자가 술 취한 미군을 잘 달래서 보냈답니다. 이모는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 일이 있고 남자는 이모가 일하는 술집에 매일 왔답니다. 술은 안 먹고 이모가 서툴게 만들어주는 돈가스를 먹고 엉터리지만 함박스테이크를 먹었대요. 맛은 없었지만 이모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답니다. 남자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모에게 청혼을 했죠. 이모는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미국 생활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남편이 잘해줘서 살만했대요. 1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된 뒤로는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간다고 한들 반겨줄 가족도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눌러 앉았대요. 그저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 홈스테이를 하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말입니다. 이모, 그때 절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모 덕분에 매 순간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내가 한 건 없어. 네가 스스로 잘 살아낸 거지. 그래도 이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참. 이모는 이상하게 우리 딸애한테 정이 갔답니다. 아마도 딸애의 모습에서 절 봤나 봐요. 이모와 저와 우리 딸까지 참 깊고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제 평생을 다해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인이시고요. 어린 저를 말없이 후원해 주셨던 이모는 이제 쿠키 할머니가 되어 제 딸의 유학 생활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가 먹고 싶다는 것은 모두 택배로 붙이는 게 요즘 큰 낙입니다. 이모가 저에게 베푸신 것에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모가 원하는 것은 다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모를 보러 미국에 갈 계획도 세웠어요.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모와 함께 어디로 여행 갈지 매일 영상통화로 수다를 떱니다. 이모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얘기를 마치 어제 일인 양 회고하십니다. 이모도 그리워하겠죠. 오래전 가수를 꿈꾸며 서울로 탈출을 계획하던 어머니와 이모의 청춘을 말입니다. 탄광촌 장기자랑 무대를 휩쓸던 그 시절의 이모를 그리워하겠죠. 나의 이모이자 어머니이자 후원자이자 은인이신 이모,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